자, 아파트 초단타 경매투자법 2부 물건 선정 및 권리 분석 줌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경매 투자의 필승 전략 순서를 말씀드리면은 자, 바로 어떤 물건을 선정한다기보다 내가 어떤 투자를 하고 싶은지 현재 나의 세금이나 대출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내가 어떤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출구 전략을 좀 디테일하게 세워보는 것입니다. 출구 전략이 나와야 그 다음 프로세스 우리가 정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번 주에 했던 명의가 결정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출구 전략에 따라 어떤 물건을 선정해야 될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출구 전략에 따라 손품이나 임장을 갈 때 어떤 것들을 중점으로 봐야 될지가 달라지고요. 마지막으로 이 출구 전략에 따라서 내가 어떤 기준으로 목표 수익을 정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이와 같은 모든 데이터들이 모아지면 마지막으로 입찰가 산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의 출구 전략은 뭔가요? 아파트로 초단타액입니다. 저번 주에 아파트로 초단타에 가장 어울리는 명의를 결정했었죠. 오늘은 이 아파트 초단타에 가장 어울리는 물건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권리 분석을 하는 방법까지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초단타 경매법 물건 선정.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경매 물건을 찾으면서 손품을 바로 들어가지 않고요. 최대한 좋은 물건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빠르게 장바구니에 사건들을 계속해서 담아요. 이때 아무거나 담는 게 아니라 이 출구 전략에 맞는 물건 선정 기준을 만들어서 빠르게 필터링을 해냅니다. 오늘 그거를 제가 하는 방식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장바구니에 사건들을 리스트업해서 이제 손품을 지역마다 묶어서 한 번에 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저는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최대한 많은 사건들을 제가 다룰 수가 있고요. 많은 시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경매마당이라는 무료 경매 정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요. 지도 검색이라고 있는데요. 이 기능이 전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뭐냐? 지도 위에 경매 사건들이요. 다 위에, 지도 위에 뜨는 거예요. 예. 물론 다른 그 사이트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경매 마당이 가장 눈에 깔끔하게 잘 보입니다. 자, 이 지도 검색에 들어가서 필터 설정을 합니다. 필터 설정에 들어가면 어떤 기준을 넣으면 그 기준에 맞는 사건들만 지도 위에 뜨게 되거든요. 자, 우리는 지금 아파트 초단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에 맞는 기준을 넣으면 첫 번째 아파트를 골라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자금에 맞는 최저가를 그냥 설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한 금액의 아파트들이 있으니까요. 내가 만약에 한 6천만 원 정도 있다? 그 이상이다 하면 최저가를 2억 정도로 설정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다주택자라서 공시가 1억 이하만 할 거야 하면 최저가를 1억 5천 정도로 설정을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시가 1억 이하라도 시세가 한 1억 5천까지도 가거든요. 이렇게 필터를 해놓으면 내가 나에게 맞는 기준의 물건들만 지도 위에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요, 건물 면적은 전용 면적을 뜻하는데 12에서 37평 정도로 저는 설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도 정말 원룸형 아파트도 있고 너무 대형 평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초단타하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정도의 영역, 이와 같은 영역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특수 권리도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내가 다루지 못할 수 있는 이런 권리들은 처음부터 제외를 하고 필터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필터링이 되면 지도 위에 그 기준에 맞는 아파트들만 이렇게 탁 떠오릅니다. 자, 이때 또 필터링을 통해서 골라내야 되는데요. 여러분, 아파트에 사는 사용자들은 누구인가요? 1인 가구일까요? 가족이죠. 예. 가족이기 때문에 이 가족이 살기 좋은 조건이 바로 아파트의 입지 조건이 됩니다. 자, 가족이 살기 좋은 입지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제 봐왔던 것들이죠. 어, 지하철이나 정류장이 가까워야 되고, 일자리가 가까워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는 초, 중고가 있는데, 초등학교 가까운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와
가까운 것만큼 중요한 게 학원가입니다. 학원가가 가까워야 됩니다. 동시에 병원과 같은 상권이 가까워야 됩니다. 자연환경은요, 그렇게 높은 순위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있으면 좋다. 그리고 양제이션이 보는 중요한 거는요, 세대수가 4, 500세대는 이상이 좀 돼야 된다. 왜냐면 세대수가 많이 확보가 되어야 커뮤니티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주변 상권이라든 게 잘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것들을 빠르게 입지를 확인하고 골라 담습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경매마당이란 지도만으로도 옆에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그 사건을 누르면 이렇게 디테일한 사건 번호가 뜨게 됩니다. 물론 경매마당에 나와 있는 이 메인 페이지만으로도 우리가 정보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유료 정보지인 옥션원에서 그 다음 단계를 확인하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건 번호만 딱 따고 옥션원으로 이동합니다. 자, 옥션원에 사건 번호를 넣으면 이렇게 첫 메인 화면이 뜹니다. 어, 이제 경매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첫 메인 화면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소재지라는 거는 이 아파트의 주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물건 유형, 그다음에 대지권이라고 있습니다. 이 대지권이라는 거는 이 아파트가 가진 토지 재산이에요. 토지 재산이 14.58평에 나는 토지 재산을 가지고 있구나. 그다음에 건물 면적이라는 거는 건물 재산이에요. 이거는 공급 면적이 아니라 전용 면적을 뜻합니다. 전용 면적이 우리의 건물 재산이거든요. 그 다음에 매각 물건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와 건물이 일괄 매각이다.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건물만 나오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좀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개시 결정이라는 거는 이제 경매로 이 아파트가 넘어갔습니다 하고 등기부 등본에 등기를 넣어요. 예. 그 다음에 경매가 강제 경매로 올라왔나, 임의 경매로 올라왔나. 감정가라는 거는 이제 가격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한 것이고, 최저가라는 거는 이제 유찰이 되면은 가격이 떨어집니다. 현재 떨어진 가격의 최저가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보증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입찰하러 갈 때 보증금 수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최저가의 10%의 금액을 보증금으로 내야 됩니다. 소유자는 현재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채무자는 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입니다. 채권자는 이 경매를 신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왔을 때 이거 하나하나를 다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핵심은 빠르게 가능성 있는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는 행위잖아요. 저는 이 딱 네 개만 보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층을 먼저 보고요. 층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초단타를 할 때 1층, 2층, 탑층은 잘 안 팔려요. 너무나 좋은 입지라고 하면 1층, 2층, 탑층도 여러분 넣으셔도 되는데 좀 애매하다 싶으면요. 저는 1, 2 탑층은 넣지 않습니다. 이유는 1층, 2층, 탑층은 조금 단점들이 있어서 그래요. 두 번째는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이 아파트가 전용 몇 평짜리 아파트다. 이것도 중요하겠죠. 이것도 확인을 하고요. 세 번째는 토지 건물이 같이 매각에 나왔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건물만 매각 이렇게 빨간 글씨로 옵션에 적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물건이 언제 입찰인지 최저가가 얼마인지 딱 이 네 개만 확인하시고 장바구니에 넣으면 됩니다. 이제 이 첫 페이지를 확인하고 두 번째로는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권리 분석은 제가 후반부에 따로 설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장바구니에 넣으면 끝. 이거를 저는 1, 2분의 물건 하나씩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많이 리스트업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다주택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1억 이하를 할 거야. 내가 공시지가 1억 이하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 이러면 옵션을 화면에서 좀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옥션은 그 해당 사건 페이지의 밑에 가면 네이버 단지 정보에서 시세 정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네이버 부동산으로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딱 넘어갔을 때 동호수 공시 가격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옆 페이지에 이렇게 모든 호수가 뜨게 되고요.
이때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 숫자가 나오는 것이 공시시가입니다. 이 호수의 공시시가입니다. 이게 1억이 되지 않으면 공시가 1억 이하 물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합격을 했다고 하면 어, 이 경매 사건 페이지 위에 관심 물건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미리 만들어 놓았던 폴더에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관심 물건이라는 페이지에 가서 이 폴더, 이 아파트란 폴더를 누르면 이때까지 내가 장바구니에 담아놨던 모든 사건들이 나열이 되고요. 이때 옆에 엑셀 저장이라고 누르면 밑에와 같이 엑셀로 이렇게 전체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양제이션이 아파트를 초단타할 물건을 빠르게 리스트업하는 과정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경매마당이라는 무료 정보지를 들어가서 필터를 설정한다. 아파트고 내가 가진 금액에 맞게 최저가를 정하고 건물 면적은 이렇게 거래가 잘 될 수 있는 가족이 사는 평수를 정하고 그 다음에 특수 권리의 몇 가지를 뺀다.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간단하게 입지를 확인합니다. 입지가 좋지 않으면 초단타하기가 힘들어서 그렇거든요. 입지는 이 정도만 보면 됩니다. 여기랑 정류장이 가깝게 있냐? 초등학교와 학원가가 근접해 있느냐? 중고등학교가 도보권에 있느냐? 인프라가 옆에 있느냐? 요 정도만 본다 하더라도요. 이거는 충분히 빠르게 팔릴 수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는 패스를 시킵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몇백 세대 이상이 되느냐? 요거까지 체크를 합니다. 왜냐하면 경매 물건에 나오는 것들은요, 세대수가 정말 작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입지 조건이 정말 안 좋은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다루게 되면 우리 시간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지도를 보고 선택을 하는 거고요. 사건 번호를 따서 옥션원 페이지에 가서 관심 물건을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 어렵죠?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자,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에 가서 마당이라고 치면 경매 마당 사이트가 나옵니다. 누릅니다. 들어가면 옆에 지도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누릅니다. 자, 지도 검색으로 넘어가고 필터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모든 부동산 물건이 다 나오는데 우리는 아파트 초단타죠. 그러면 주거용 건물의 아파트 진행 중 상태 그 다음에 특수 권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 임차인을 제외시키고요. 밑에 건물만 매각 요거를 제외시킵니다. 그 다음에 최저가는 내가 한 6천만 원 정도 있다 그러면 한 2억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대출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건물 면적은 저는 한 12평에서 36평 정도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색하기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 기준에 맞는 물건이 지도에 뜹니다. 경매 마당이 너무 좋은 게요. 이렇게 모든 철도 그 예상 라인이 다 지도 위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축소를 시키면 제가 원하는 첫 번째 기준의 아파트들이 이렇게 몇 건 몇 건에서 지역마다 다 뜹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다가 내가 원하는, 내가 혹은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역으로 가보시는 거죠. 이렇게 한번 좀 내려가 볼까요? 천안 서북구에 물건이 많네요. 확대. 저는 또 천안을 좋아하긴 합니다. 자, 이렇게 가보니까, 오, 아파트가 여러 개 있는데, 자, 볼게요. 자, 극동 늘 푸른 아파트, 1400세대, 훌륭합니다. 앞에 초등학교랑 학원가가 있나요? 초등학교, 조금 거리는 있지만, 그래도 근접해 있고, 그 다음에 상권들이 있는 거 보면 학원가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요 정도면요, 저는 이제 통과합니다. 어, 여기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하면 사건 번호가 뜨죠. 2023-103-139. 2023-103-139. 그럼 자, 뜨죠? 누른다. 층 확인하고요. 3층 살짝 애매하지만 저한테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25평짜리니까 조금 큰 평수지만 그래도 거래가 될 수 있는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좋은 평수. 그리고 일괄배가 확인하고 오케이 12월에 입찰이구나. 자, 그 다음에 권리 분석까지 하게 되지만 좀 이따 알려드리는 거고
이때 일부 관심 물건 등록을 합니다. 동영상 등록, 그 다음에 제가 동영상 만들어 놓은 아파트 폴더에 등록하기. 자, 이렇게 하나 했죠? 두 번째 또 갑니다. 물리기가 PC 부담이에요. 자, 또 밑에 가봅니다. 어, 여기 조금 애매하고요. 이렇게 입지를 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여기 라이프타운 아파트 500세대 넘네. 그리고 여기 학원이랑 인프라가 있어 보이네. 초등학교 길 하나 건너서 바로 앞에 있네. 통과. 자, 사건 번호 2023-107-179. 107-179. 겸업. 보고 4층 통과. 29평 조금 넓습니다. 조금 넓지만 그래도 통과. 12호로 일괄 매각이고 확인하고 12호로 이렇게 관심 물건 등록. 이렇게. 여러분 30초밖에 안 걸리죠? 자, 이렇게 한 다음 이제 나중에 내가 시간을 내서 이제 손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관심 물건에 들어가서 제가 넣었던 아파트란 폴더를 가서 검색 누르면 이때까지 제가 장바구니에 담았던 물건들이 다 나오죠. 이때 현황은 진행 중으로 해야겠죠. 자, 그럼 현재 진행 중인 리스트가 나오고 엑셀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제가 방금 넣었던 물건이 나오고요. 이때 입찰 기일과 주소를 좀 이렇게 필터링 한 다음 이렇게 그룹핑 한 다음 날을 잡고 손품을 해서 통과를 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를 보시면 됩니다. 손품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물건 선정. 제가 아파트 초단타 할 때 물건 선정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주제인 경매 물건 권리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경매에서 법원에서 나온 서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와 현황조사서, 매각물건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감정평가서는 어떤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현황조사서는 그 법원에서 조사관이 나와서 어, 그 부동산이 현재 잘 있는지 그리고 누가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줍니다. 이 두 가지 서류도 중요한데요. 권리 분석에 있어서는 이 매각 물권 명세서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권리 분석이라는 거 어렵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실 권리 분석이라는 거는 법원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 말 들어보셨어요? 권리 분석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법원에서 주는 걸 어떻게 알고 있냐? 바로 이 매각 물권 명세서라는 서류를 통해서 법원의 권리 분석 결론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 쉽죠? 우리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해석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각 물건 명세서는 신권 입찰 기일로부터 7일 전에 공개가 됩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는요, 이렇게 옥션원에서 밑에 버튼을 누르면 바로 볼 수가 있고요. 법원 사이트에 가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거를 읽을 줄 알면 되거든요. 쉽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이렇게 위에 담임 법관 해가지고 도장이 찍혀 있죠, 여러분. 왜 이렇게 법원에서 도장까지 찍어줄까요? 이 얘기는 우리만 믿고 따라와 이 뜻입니다. 만약 매각 물건 명세서가 잘못이 있어서 우리가 권리 분석에 있어서 손해를 본다? 그러면요, 우리가 불허가 신청을 통해서 입찰하고 나서도 보증금을 받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방 법원에서 책임을 지고 만드는 서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권리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입찰자로서 이 부동산에 문제가 있어서 확인을 하는 건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우리가 이 물건을 낙찰받으면서 어떤 권리를 우리가 인수하는지를 보는 게 권리 분석입니다. 자, 다시 한번
권리 분석을 하는 이유는 두 글자로 무엇이다? 인수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 물건을 우리가 가져오면서 어떤 다른 권리를 인수하는지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물건으로 인수를 하는 카테고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파트 1. 등기부에 나와 있는 제3자의 권리를 우리가 인수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는지를 보는 게 권리 분석입니다.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매각물권 명세서는 명확하게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파트 1, 3자의 권리를 인수하는지 안 하는지를 요 밑에 적어 놓게 됐고요. 요 밑에 적어 놓습니다. 두 번째,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요 위에 정보를 적어 놓았습니다. 자, 이 두 개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파트 1.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권리 분석 원리를 설명을 안 해도요. 요 밑에 세 줄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으면 파트 1의 인수는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제가 경매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권리 분석이 돼서 인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나오는지를요. 자, 이 파트 1은 등기부에 있는 제3자의 권리를 인수하는 것인데 부동산 물건의 등기부에 설정되는 모든 권리는 이와 같습니다. 가등기, 가처분, 전세권,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경매기입 등기. 머리 터집니다. 어렵죠?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떤 것이 특성만 알면 됩니다. 원래요, 우리가 일반 매매에서는요, 이와 같은 권리들이 등기부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모든 걸 인수해야지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이 경매로 넘어오게 되면요, 이 권리들 중 특정 권리들은 소멸시켜 줍니다. 소멸시키고 우리가 이어받게 되는 거죠. 자, 어떤 것들이 소멸하게 될까요? 이게 전체 아파트에 설정될 수 있는 권리인데요. 가압류와 압류, 근저당권, 경매 기입 등기들은요,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없앨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등기나 가처분이나 전세권은 없앨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경매 기입 등기는 왜 경매에 넘어오게 되면 없앨 수 있느냐? 이와 같은 권리들은요, 애초에 돈으로 바뀔 수 있는 권리였기 때문에 법원에서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요.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내고 낙찰을 받죠? 그러면 이 매각 대금, 이 돈으로 이 권리자들한테 돈을 주고 이 권리를 소멸시키는 원리입니다. 자, 이때 이 권리자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채팅 적어주세요. 자, 이 매각 대금으로 돈으로 바뀌는 권리자들한테 훌륭합니다. 아유, 너무 훌륭해요. 자, 배당한다고 그럽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이 권리들을 소멸시켜 줍니다. 하지만 가등기나 가처분 전세권은요, 애초에 돈으로 바뀔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다른 권리를 위해서 설정해 놓은 등기이기 때문에 음, 인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가등기, 가처분 전세권이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낙찰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인수하게 될까요? 이때 경매법에 대한 두 번째 원리를 통해서 또 소멸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말소 기준 권리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 말소 기준 권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뭐냐? 이렇게 밑에 등기부 현황을 가져와 봤는데요. 접수 일자 순으로 모든 등기를 이렇게 줄을 세웁니다. 자, 시간이 흘러갈수록 권리를 줄을 세웁니다. 이때 소멸되는 권리의 가장 빠른 것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다시 한번 소멸될 수 있는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경매 기입 등기가 시간 순으로 설정이 돼 있을 텐데요. 그 중에 가장 빠른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음, 자, 여러분들 이 말소 기준 권리 음, 뒤에 들어오는 인수되는 권리는요. 경매법에서 음, 인수되지 않고 소멸되게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자, 다시 설명할게요. 원래 가등기 가처분 전세권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은 일반 매매를 할 때 우리는 원래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매에 넘어오게 되면 돈으로 애초에 바뀔 수 있는 권리인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경매 기입 등기는 소멸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거를 정해서 말소 기준 권리 뒤에 오는 인수되는 권리는 또 소멸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있는 권리들을 줄을 세우고 말소 기준 권리부터 뒤에 오는 모든 것들은 경매로 넘어왔을 때 소멸됩니다. 맞죠? 왜? 말소 기준 권리 뒤에 오는 원래 소멸되는 것들은 소멸이 될 것이고 인수가 되는 권리들도 뒤에 있다면 소멸이 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만 찾으면 그 뒤로는 우리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설정된 가등기나 가처분의 전서가는 어떨까요? 이와 같은 경우에만 낙찰을 받아도 인수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복잡하죠, 여러분? 그래서요, 그 밑에 이것만 보면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인수되는 권리가 혹시나 있다면 바로 이 칸에 법원에서 적어주게 됩니다. 이 원리를 모르더라도요, 우리는 이 빈 공간만 있는 것만 보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가등기라고 적혀 있으면 여러분들은 끄시면 됩니다. 맞죠? 예. 그래서 저는 이 흰색 줄 세 개를 저는 아디다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디다스 찾으시면 됩니다. 자, 파트 2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파트 2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물론 법원에서 너 인수해라고 적혀 있진 않지만요. 보는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자, 첫 번째, 임차인이 없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이라고 뜹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수할 여지가 하나도 없죠. 근데 임차인이 있다면 이와 같이 표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세 글자 한번 적어주세요.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너무나 중요한 이 세 글자. 그 세 글자가 적어주세요. 대항력. 아, 훌륭합니다. 예. 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합니다. 자, 대항력이 뭔지 우리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는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성립을 해야 대항력을 임차인이 가집니다. 자, 대항력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자, 대항력이 뭐냐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죠. 이때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나의 집 주인이 바뀌어도 나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고 나갈 때 나가는 시점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나갈 수 있는 힘입니다. 다시 한번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뀔 수가 있죠. 매매로 바뀔 수가 있고 경매로 바뀔 수가 있고 공매로 바뀔 수가 있고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더라도 이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 조건대로 2년을 살고 나갈 때 그 시점에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받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대항력입니다. 즉 반대로 얘기하면요. 임차인은 어떻게든 자기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힘이고 낙찰자 입장으로서는 반대로 이 보증금을 내가 인수한다는 얘기겠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왜?
내가 바뀐 집주인이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낙찰을 받았어. 근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이미 살고 있었어. 그러면 이 임차인이 이사를 나갈 때 우리는 그 전세 보증금을 전체를 이 임차인한테 줘야 되겠죠. 이 상황을 우리는 보증금을 인수한다고 합니다. 자, 대항력을 가지려면 이 두 가지 조건을 임차인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대항력의 요건을 세 개로 나누면요. 실제 돈이 왔다 갔다 한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전입신고의 행위를 해야 되고, 세 번째, 그 집에 살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추면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전입 신고를 한 이 전입 일자가 아까 파트 1에 나왔던 말소 기준 권리보다 일자가 빨라야지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소 기준 권리가 그렇게 중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많이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양제이션이 1년 동안 헷갈렸던 것. 바로 대항력의 요건과 대항력이 있다가 두 개가 헷갈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요,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었다가 대항력이 있다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큰일 나는 거죠. 아,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었으니까 대항력이 있네 하고 판단했다가 실제 전입일자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어서 대항력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내가 이 조건이 대항력으로 오인한다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항력을 가지려면 첫 번째,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전입일자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빨라야 됩니다. 이때 이 대항력의 요건에 들어가 있는 이 전입이라는 거는 그냥 전입신고에 행동을 했냐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것을 꼬집어서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에 따라 우리가 인수하냐, 인수하냐, 이 중요한 게 달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매각 물권 명세서에서 대항력이 있냐와 없냐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보통 이 매각 물권 명세서의 임차인 부분을 보면요. 현황 조사라나 한 줄이 있을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신고, 현황조사 두 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선 대항력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는 이 현황조사라는 이 한 줄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현황조사. 여러분, 이게 왜 현황조사일까요? 우리가 현황조사관 현황조사서를 작성할 때 물건지로 직접 간다고 했잖아요. 이때 이 현황조사관이 전입세대 열람원이라는 것을 동사무소에서 떼서 갑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이라는 거는 이 물건지에 살고 있는 임차인의 정보가 나와 있는 서류입니다. 어떤 정보냐? 그 임차인의 이름과 그리고 그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들고 현황조사관이 물건지에 가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황조사라는 행에 전입신고 일자가 나오는 거는 전입세대 열람원상에 나와 있는 행정적인 전입신고 일자입니다. 우리가 믿어도 된다라는 거겠죠. 바로 이 전입신고 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면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 이 전입신고 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느리면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우리가 인수하기 때문에 이 물건을 입찰하면 안 될 것이고요. 대항력이 없다면 우리가 인수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없이 입찰을 들어가셔도 됩니다. 대항력이 없다면 이 임차인은 자기의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양지희션님, 전입신고 일자는 나와 있는데요. 말소기준 권리 일자는 등기부등본을 또 열어봐야 되나요? 아니요. 말소기준 권리 일자가 바로 요 위에 있는 최선 순위 설정 일자입니다, 여러분. 예. 다시 한번.
최선순위 설정 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 일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전입신고 일자와 이 최선순위 설정 일자를 비교만 하면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나겠죠. 자, 여기에 예시를 보면 전입신고를 21년 9월 2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요, 최선순위 설정, 즉 말소 기준 권리는 2011년 11월 17일입니다. 자, 문제 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나요? 없나요? 나무님 훌륭합니다. 연자민님 훌륭합니다. 자,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수할 게 있나요? 없나요? 훌륭합니다. 인수할 게 없습니다. 자, 답 나왔잖아요, 여러분. 밑에 아디다스의 임차인이 없다 하면 우리는 인수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밑에가 아디다스고 위에 임차인이 있다면 전입일자가 최순위 설정보다 느리면 파트 1, 파트 2 전체 인수할 게 없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만 보고 우리는 끝내면 돼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밑에 보면 권리신고라는 게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정답부터 말하면 이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썼냐 안 썼냐 요걸 보는 겁니다. 우리 현황 조사관이요. 물건지에 간다 그랬죠. 이때 임차인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임차인한테 보증금 얼마니, 월세 얼마니, 너 누구 맞니?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권리신고를 신청해라라는 서류를 줍니다. 이 권리신고. 이 권리신고가 뭐냐면 너 우선변제권 신청할 수 있어. 우선변제권 신청해. 이 뜻입니다. 자, 우선변제권이 뭐냐? 우선변제권이라는 건요.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누구한테 받나요? 채팅 쳐주세요. 대항력이 있는 사람 보증금을 누구한테 받나요? 낙찰자한테 받아요. 대항력이 있는 사람은 원칙은 이사 나갈 때 낙찰자한테 받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임차인이요, 이 경매 사건 중에 나가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우선 변제하겠다. 이 뜻은 뭐냐면, 제가 아까 그랬죠. 근저당권자들이나 채권자들은 배당을 받고 이 사건에서 빠진다고 했잖아요. 이때 임차인도 그들과 같은 권리로서 배당을 받고 나가게 해주는 권리가 바로 우선 변제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우선 변제권을 쓴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을 누구한테 받는다? 한번 적어 주실래요? 우선 변제권을 쓴 임차인은 법원한테 배당을 받습니다. 아닙니다. 우선 첫 번째로 법원한테 배당을 받습니다. 연자매님 낙찰자로 적었는데 틀린 건 아니에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을 안 쓴 대항력이 있는 사람은 낙찰자한테 한 방에 받고 우선 변제권을 쓴 임차인은 법원한테 배당으로 보증금을 받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선적으로 돈을 줄게. 그래서 우선 변제권입니다. 자, 우선 변제권을 가지려면요.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대항력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두 번째,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 신청을 한다는 게 바로 이 권리신고랑 유사한 말입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질문을 할게요. 확정일자를 왜 받아야 되죠? 우선 변제권을 쓰려면? 조금 대항력, 어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배당신고. 우선 변제권을 받기 위해서. 네. 확정일자를 꿀단지맘님 잘 아시네요. 우리가 배당을 받을 때 순서가 적혀 있습니다. 근저당권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설정을 먼저 한 순대로 배당을 먼저 받아갑니다. 그러면요, 임차인도요, 돈을 받아가는 순서가 있어야 돼요. 바로 우리가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배당 받을 때 순서를 정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확정일자와
이 근저당권자가 줄을 쓸 때 배당받을 때 근저당권자는 설정일자, 접수일자, 그 다음에 임차인은 확정일자로 이 순서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먼저 줄 쓴 사람이 돈을 먼저 받고 나가는 게 바로 배당의 원리입니다. 자, 우선 변제권 이해하셨죠? 자, 우선 변제권 쓰려면 전입을 해야 되고 확정일자를 봐야 되고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권리신고라는 두 번째 행을 보면요. 그대로 그와 같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입신고 일자, 확정일자,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세 칸 중에요. 한 칸이라도 없으면 권리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양재희님 너무 복잡해지는데요. 자, 복잡한 이유는요. 우선 변제권과 인수가 관련이 있나요? 이 질문일 거예요. 맞죠?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게요.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이 없으면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채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항력이 없으면 우선 변제권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 있습니다. 헷갈리죠? 헷갈립니다, 여러분. 대항력이 있어도 우선 변제권을 사용할 수 있고, 대항력이 없어도 우선 변제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할게요. 대항력이 있으면 우선 변제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전체 내가 보호받을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 내가 대항력이 있는데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썼어요. 그런데 배당을 내가 다 못 받았어요. 내가 2억의 보증금인데 배당을 1억밖에 받지 못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매각 대금이 모자라서. 그러면요, 이 받지 못한 1억의 보증금은 이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훌륭합니다. 바로 1억은 법원으로 받겠지만 내가 받지 못한 미배당 보증금은요, 그때는 낙찰자한테 추가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항력이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는 사람이 우선 변제권을 썼는데 보증금이 2억인데 1억만 배당을 받았어요. 이때 이 미배당 보증금은 누구한테 받아야 될까요? 맞습니다. 논리적으로요. 이 미배당 보증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나요? 다시 한번.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 우선 변제권을 썼고 배당을 다 받지 못한다면 받지 못한 미배당 보증금은 추가적으로 낙찰자한테 받아야 된다. 두 번째,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써서 배당을 다 못 받게 된다면 이 사건에서는 못 받고 빠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양재시님, 그러면 매각물권 명세서 볼 때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항력이 없으면요, 우선 변제권을 썼든 안 썼든 우리 낙찰자가 인수할 게 없습니다. 맞나요? 대항력이 없다면 우선 변제권을 썼든 안 썼든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결론은요, 그냥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매각물권 명세서의 전입일자가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늦기만 하면 대항력이 없고 이 임차인이 우선 변제를 썼든 안 썼든 즉 권리 신고를 했든 안 했든 우리와는 상관이 민희가 없다. 오글 들을래? 자,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Daddy,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희가 오글 please. 자, 영어 잘하시고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5초 권리 분석이라는 건요, 이 두 가지 상황만 보면 됩니다. 첫 번째, 화투원 아디다스 그리고 임차인이 없다. 아무 문제 없죠? 두 번째, 아디다스에 임차인이 있어.
전입신고가 최선순위 설정보다만 늦으면 인수할 거 없다. 놀라운 건요. 이 두 가지가 전체 경매 물건의 70%입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 두 개만 해도 할 게 많다. 자,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요. 우리 실습하고 오늘 줌 라이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실습을 해야겠죠? 자, 댓글에 여러분들 오늘 잘 배웠는지 제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입니다. 어디를 해볼까요? 방금 아까 천안 나왔으니까 천안 한번 해볼까요? 천안. 자, 천안. 아파트. 자, 여러분 하나하나 하면서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하나하나 빠르게 열 텐데요. 여러분들 5초 안에 인수할 게 있으면, 인수할 게 없으면 1, 인수할 게 있으면 2라고 적어주세요. 아시겠죠? 5초 만에 적어주셔야 됩니다. 시작합니다. 적어주세요. 5, 4, 3, 2, 꿀단지맘님, 인수를 하나요? 네, 인수를 안 하면 1, 인수를 하면 2. 자, 여러분 다 인지한 걸로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5초 시간 드립니다. 5, 4, 3, 2, 1, 0. 자, 여러분. 밑에 아디다스 확인했죠? 안 어렵죠? 자, 두 번째, 임차인 인수하냐, 마느냐? 전입신고가 최선순위 일정보다 빠르면 대항력이 있고, 얘가 얘보다 느리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지금 4월이니까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죠? 그러면 대항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항력이 있다. 우리 대항력이 있으면 2번 적기로 했죠? 네. 자, 그럼 1번인가요? 2번인가요? 2번입니다. 자, 여러분. 자, 좀 더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자, 5, 4, 3, 2, 1. 자, 2번이죠. 자, 인수합니다. 5, 4, 3, 2, 1. 자, 훌륭합니다. 여러분 지금 점점 여러분들 권리 분석이 귀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5, 4, 3. 아, 속도가 거의 이제 1초 컷인데. 5, 4, 3, 2. 아, 대단. 거의 0.5초 컷입니다, 지금. 5, 4, 3, 2. 자, 나무님. 5, 예, 2번이죠? 예, 훌륭합니다. 자, 여러분, 천안이 쉽다고 느끼세요? 방금 거의 50에서 60% 문제 없었죠? 자, 다른 지역 한번 해볼게요. 자, 어디 해볼까요? 자, 경기도 평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예, 자, 평택 한번 가볼게요. 자, 랜덤입니다. 5, 4, 3, 2. 자, 1번 누구십니까? 1번. 2번이죠? 인수하잖아요. 맞죠? 네. 자, 여러분 될 때까지 갑니다. 자, 이건 신권이기 때문에 아직 매각 물권 명세서가 안 나왔습니다. 예. 5, 4, 3. 자, 1초 컷.
5, 4, 1초 컷. 5, 4, 3, 2. 복잡하게 저거 해석할 필요 없죠. 그냥 그만 보는 거예요. 뭐 사람이 5명 살면 뭐 공동 운명체겠죠. 예. 어쩌라고요? 인수한 게 없는데. 5, 4, 5, 4, 5, 4, 5, 4.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죠? 인수하지 않는 게 60% 이상 신기하죠? 방금 봐도 60, 70%잖아요. 요것만 하셔라, 요것만. 여러분들 요것만 하셔라, 요것만 해도 된다. 마지막 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요, 방금 우리가 인수한다고 껐잖아요? 그 물건들 중에서도요, 실제 파고 보면 인수를 안 하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어떤 경우냐면, 대항력은 있는데 실제 파보니까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우리가 법원에 증빙서를 갖다 내서 대항력을 깨는 경우도 있고요. 대항력이 있는데. 두 번째, 우선 변제권을 실행해서 대항력이 있는데 배당을 다 받아가는 걸 확인하면 또 인수하지 않겠죠. 하지만은 그런 것들까지 모두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우리가 투자를 지연되게 됩니다. 그래서 양재시원이 하는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오늘 여러분들 배운 걸로 지금 70% 물건은 문제없이 권리 분석이 됐잖아요. 이것부터 먼저 투자하면서 돈을 벌어라는 거죠. 평생 이것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일반 경매 물건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다른 물건들, 좀 어려운 물건들도 하고 싶다면 이 투자를 해 나가면서 우리의 그 포션을 늘려나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은 이 모든 걸 마스터하고 경매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못하게 되고 머릿속은 혼잡해집니다. 오늘 저한테 배운 이 1번, 2번만 해서 투자를 하시고 동시에 우리가 권리 분석을 어려운 것도 내가 늘려나간다면 우리가 앞으로 경매 투자를 정말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